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요. 조금 전에 이 공동 보도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지금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 마치고 회담 결과 오늘 새벽에 발표했고요. 내일 새벽에는 워싱턴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다고 하죠. 자, 남북미를 둘러싼 정세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잠시 후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겠고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 2부 시간에 준비합니다. 지금 200일이 넘게 굴뚝 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들 이야기 준비했고요. 그리고 한 주간 언론의 보도 동향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까지 준비하죠.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판문점에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 미국에서는 북미 고위급 회담, 참 하루하루가 급박합니다. 이 남북미를 둘러싼 정세 좀 정리해 볼까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 조성열 박사 연결합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금 아까 그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 보도문이 발표됐죠? 예, 방금 합의돼서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요 내용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가장 특징적인 것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이제 완전한 이행을 이제 밝힌 부분이 있고요. 네.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의미 있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이 개성공업지구 개성공단이죠. 거기에 이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하기로 이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 바로 며칠 뒤인데 6.15 공동선언 18돌 행사를 하도록 하기 또 약속한 게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부문별 이제 합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오늘 14일 날 남북 군사회담, 그리고 18일 날에는 이제 체육회담, 그리고 22일에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회담을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지난번 판문점 선언을 약속했던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특히 이제 산림 협력을 위한 네. 실무자 회의,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남북 간의 공연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 이번에 가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또 합의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정례화한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가 이제 다시 그 깜짝 그 남북 정상회담,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재개가 됐는데, 그럼 지금 모든 게 정상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네. 현재는 이제 예정대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후속 회담 합의까지 됐기 때문에 예. 이제는 완전히 정상화됐다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관심은 이제 미국에서 지금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폼페이오하고 만나서 회담 결과를 이제 오늘 새벽에 딱 내놨고, 그 다음에 친서를 들고 워싱턴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이고요. 네. 내일 새벽에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 백악관을 찾아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김정은 이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까지도 이제 유보적인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예.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공식적으로 확정할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6월 12일이 아니라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 조 박사께서는 그냥 6월 12일로 확정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지난번에 또 취소한 소동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을 이제 바로 또 며칠 연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정대로 시행을 하고 또 이 부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 공식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부분과 북한의 안전보장, 체제보장에 대한 어떤 그 협상은 다 끝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몇 가지 아마 북미 양 정상이 결단을 내릴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거의 한 90% 정도는 타결을 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연다 이런 이제 선언이 예상되는 것이죠. 뭐 방금 언급하신 양국 정상이 몇 가지 결단 내릴 게 남아 있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 지금 미국이 이제 초기에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북한이 개발한 모든 핵탄두를 해외 반출해야 된다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건 뭐 무리라고 보고요. 단 몇 개라도 핵탄두를 이제 해체해서 반출하는 문제들 그리고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의 완성체가 있다면 이 부분을 이제 해체하는 문제들이 아마도 북한한테 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상응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조약 형태로 체제안전 보장을 약속을 했지만 이 부분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과연 미 의회의 동의가 원활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그 의구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하면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른바 종전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남북미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그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이게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평화협정의 전 단계로서 잠정협정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하게 되면 거기 상응해서 평화협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북미 수교 이런 체제안전 보장 방안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비핵화에 착수해서 완료될 때까지 대략 한 2년을 먼저 보고 있는데 2년 동안에 이런 안전보장의 공백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종전선언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북한과 현재까지 적대관계에 있는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이 부분을 보장해 주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종전선언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원만하게 북미 정상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날 정도에 우리 대통령께서 싱가포르를 방문하지 않을까. 그래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종전선언 가능성 언급이 되니까 중국은 그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으로 마땅한 역할을 하겠다. 중국이 그 서명 당사국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전협정의 당사국이죠. 그러니까요. 정전협정에. 그렇다면 남북미 3국 정상의 종전선언이 나은 겁니까? 거기 중국까지 불러서 남북미중 4국 종전선언이 나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종전선언의 취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착수해서 완료될 때까지 과도기 안전보장 방안이기 때문에요. 현재 1979년 1월 달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했고요. 그리고 1992년 8월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전협정의 당사자 중에 하나인 중국과는 한미 양국이 모두 적대 관계를 해소했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북한과 이 한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종전선언은 남북미가 뭐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쨌든 자기네들은 이제 정전협정의 서명국이니까. 그렇죠. 만약 요구하게 되면은 저는 뭐 중국의 요청이 있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사자를 전제로 했을 때 이게 이제 남북미를 지금 정상이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시진핑 주석의 일정까지 고려를 해서 만들게 되면은 사실은 요번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남북미가 쉽게 만날 수 있을 때 먼저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희망을 하게 되면 저는 뭐 나쁜 모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 박사의 전망대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간다. 이건 정말 빅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마 그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날이 지방선거일이기 때문에 예. 아마 첫 번째로 지방선거 투표하시고 예. 가면은 한번 오전 중에 도착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예. 뭐 남아있는 혹시 돌발 변수 이런 건 없습니까? 우려해야 할 대목? 예, 지금 라바로프 러시아 외상이 지금 평양을 방문 중인데요. 예. 아마도 이제 만약 아까 쟁점으로 말씀드렸던 북한의 핵탄두나 또 ICBM 완성체들을 해외 반출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예. 아마 러시아로서는 이제 거기에 사용된 기술이 러시아가 제공한 건 아니지만 옛 소련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 반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할 의사가 가능성이 높고요. 아하. 아마 이런 부분들은 뭐 작은 문제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거듭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한 번이 아니라 뭐 두 번, 세 번 열릴 가능성도 지금 열어놓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들이 이제 아마도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예.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결단을 이제 촉구한 바가 있는데요. 아마 예. 이 부분 때문에 예. 뭔가 이제 이런 부분 열리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좀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한 차례 아니 여러 차례라고 하는 의미는 일단은 이제 그 정책 일정상 그 지금 11월 6일 날 미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한 차례 일단 합의해서 이행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 2단계로 만약에 비핵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이제 있다고 봅니다. 아마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과감한 결단을 하지 않을 경우 아하. 두 단계로 나눠질 가능성도 이제 아주 높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들고 간다는 김정은의 친서에는 바로 그 과감한 결단의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친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완전한 비핵화 실현 의지를 일단 표명해서 그러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북미 관계 정상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희망을 담고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를 포함한 대북 안전보장 방안에 대한 어떤 그 요망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친서는 그냥 원칙적인 내용들이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이번 단판을 짓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될지 좀 일단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열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심각한 정치 이슈들 흥미롭게 풀어보는 시간 뉴스 사이다죠. 매주 금요일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뉴스 사이다 스페셜로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도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뭘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제가 볼 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머리가 아픈 사람이 누굴까? 몇 명 있겠지만은 네. 김명수 대법원장일 것 같아요. 대법원 사태. 예. 예. 오늘 오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분이 뭐 조사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랬는데 집 앞에 나와가지고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기자회견 형식이었죠. 그렇죠. 근데 뭐 예상했던 내용이었어요?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바 없다. 문제된 문건 난 뭐 잘 모르겠다. 질문이 계속 이어졌지만은 쳇바퀴였습니다. 계속 이 두 가지 이야기 반복이었고 뭐 대법원에 대해 신뢰를 해달라. 이런 마무리였죠.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바 없다. 또 법관 뭐 인사 불이익조차 한 것도 없다. 네. 계속 그거죠. 근데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오히려 지금 더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죠.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 형사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런 발표가 더 민심을 자극할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지금 판사들 중에서도 제가 뭐 이제 SNS, 페이스북에 뭐 친구 맺은 분들 몇 명 있는데 막 올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그래서 김 대법원장이 일단 그 대법원이 형사 조치를 하는 건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국 법관 대표 회의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종합 과정에서는 강경론이 좀 더 거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뭐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고
그 판사들 내에서도 일부들은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네. 동시에 뭐 여기 언급된 그런 사건 관련자들 대법원에서 패소 그렇죠. 판결하고 뭐 이런 사람들 지금 강하게 반발하잖아요. KTX 여승무원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판결 이후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리고 지금 이 대법원 현재 대법원에서도 뭐 약간 말장난 비슷한 게 뒷조사는 했다. 뭐 재산 같은 것도 이제 들여다보고 그랬다. 근데 블랙리스트는 없다. 이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불이익을 줘야지 블랙리스트인데 불이익 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건 블랙리스트는 아니다. 이런 거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걸려있는 판사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뭐 차성환 판사 며칠 전 저희 방송에 직접 그렇죠. 출연했습니다마는 자기 문제도 자기 문제고 아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 VIP와 BH 즉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지원하는 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그 뭐 정말 말을 못 잇더라고요. 어떻게 법관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서를 쓰느냐 이러면서. 독재 시절에 이제 법원이 권력의 신여였다 이런 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랬고 재심도 진행됐고 뭐 사법부가 반성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때는 워낙에 강력한 독재니까 말하자면 청와대가 법원을 찍어 누른 거잖아요. 그랬었죠. 지금 그때하고 또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했다기보다 법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청와대 입맛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좀 우리 이익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선제적으로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하고 예. 어떻게 보면 더 악성인 거죠. 그러니까요. 강압에 의한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수건 사업으로 밀어붙였던 상고법원. 네. 그거 아닙니까? 이게 뭐 완전히 명분이 없는 건 아니겠죠. 상고법원 생긴다고 해서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산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대법원 부담이 너무 과중하고 재판이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삼심제를 보완한다 이런 명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대법관은 늘리지 않아가지고 희소성은 유지가 되고 대신에 고위법관들은 늘린다. 예, 예. 법원을 비대화한다 이런 명분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찬반 양론이 계속 있었던 예. 건데 어쨌든 결론을 못 내렸고 반대론이 많아서 안 된 거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도 안 됐고 이런 뭐 거래를 시도를 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네. 딱 잘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자면 협박이나 압력에 의해 소신을 꺾은 게 아니라 법원이 청와대 먼저 뇌물 이게 뭐 돈이 아니라 비유적 표현입니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계획을 세웠다. 예. 그러니까 상고법원이 생겨도 걱정하지 마시라. 충분히 우리 보수적 판결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신호를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후 관계에서는 지금 문건이 작성된 거는 판결이 다 내려진 이후니까. 그건 지금 양승태 뭐 전 대법원장 등의 이 주장인 거죠. 그쪽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 판결들을 갖다가 그냥 그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문건으로 만든 거. 말하자면은 모범 사례로 모았다 이런 거죠. 그런 거고. 예. 일각에서는 아니 저런 문건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판결 이전에 뭔가 한 거 아니냐 이런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거점 법관을 통해 가지고 한다. 또 사법행정처 출신들 통해 가지고 이게 전파되게 한다. 이런 것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김명수 대법원장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개인 비리다. 이러면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냥 그 사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쉬운 판단이죠, 예. 그건. 예. 근데 지금은 아예 전 조직적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뭐 이른바 개혁적 인사입니다. 지금 법원 행정처 문제 문건에 워낙에 많이 나오는 인권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예. 근데 지금은 대법원의 수장이거든요. 지금 대법원의 수장이지만 예.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저질러진 일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냥 단호하게. 근데 왜 뭘 근데요, 고민하고 지금 있을까요? 문무일 검찰총장도 약간 유사한 상황인데 일단 법원이나 검찰은 보수적 조직입니다.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할 때 그 보수가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 통일성 같은 게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는 거죠. 그렇죠. 묵직한 기관이죠. 예를 들어서 재판을 받는데 이 지역에서 받으면 이렇게 나오고 저 지역에서 받으면 저렇게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안정성이 어떻게 보면 생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안정성 이미 훼손됐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조직의 개혁 과정에서 안정성이 확 더 흔들리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조직의 수장으로서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 개혁은 개혁인데 재판은 매일매일 여기저기서 계속 열리니까. 그럼요.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판뿐 아니라 조정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안정성이 다 흔들려버리는 건 아닐까. 대법원장은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이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정성이 안 흔들릴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법부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행정부하고 입법부는 선거로 확확 바뀌고 근데 이제 사법부 물론 뭐 대법원장, 대법관은 대통령하고 각 정당 추천으로 임명하지만은 법관과 법원 자체는 유기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인들이 또 이제 뻑한 법원에 달려가고 그렇죠. 점점 비대화되고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정부나 국회가 개입하려고 하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 이런 반발에 또 부딪히고. 예.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제 손을 잘 못 대요. 법원 스스로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스스로 못하는 상황이 또 터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잘못한 사람들 도려내야 되는데 뭐 진보가 보수 씨말린다. 이런 반발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일부 언론이 지금 그러고 그렇죠. 있죠. 또 제가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법관들은 개인의 성향을 떠나 그 정치적인 이념적 성향을 떠나가지고 태생적으로 안정적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하거든요. 예. 조직이 흔들려가지고 어떡하나. 뭐 재판 받는 사람들이 판단 하나하나 의심하면 어떡하나. 그런 이런 목소리도 걱정들. 있죠. 예. 그렇다고 또 외부에서 개입하기도 그럼요. 어렵고. 청와대가 뭔가 한마디라도 한다고 가정해보면 난리 날 겁니다. 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조직의 안정성을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이후로 어영부영 처리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다. 예. 검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유사한 면이 있죠. 근데 검찰이 약간 나아요. 아니, 약간 낫다라는 게 검찰총장의 머리가 아프지만은 대법원장보다 나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안미영 검사 등 소장 검사 일부가 문물 체제도 개혁성이 부족하다 막 공격을 하고 그렇죠. 과거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에 엮인 사람들이 지금 검찰도 상당히 있고 또 현 정부에서도 잘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검찰은 법원보다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죠. 그렇죠. 그리고 검찰은 최근에 고검장 회의, 검사장 회동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물 총장의 리더십을 지켜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제일 강하게 그런 목소리를 냈단 말입니다. 네네. 어려움이 있지만은 문물 체제의 안정성은 있는 것인데 지금 김명수 법원장은 어디까지 칼을 대야 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검찰은 뭘 잘못하면은 최종적 법원인데 법원은 여기가 최종선입니다. 뒤가 없습니다. 정말 머리 아프겠네요. 네. 머리 많이 아플 때는요. 정답은 단순 명쾌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75m 높이 굴뚝 위에서 200일 넘게 지낸다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오늘 안진걸의 이웃사람 함께 만나볼 우리의 이웃이 바로 이 상상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분들, 파인텍 공장에서 일하던 홍기탁, 박준호 두 노동자입니다. 자, 먼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 파인텍 노조 그 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차광호 지회장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홍기탁, 박준호 두 분하고 우리 차광호 지회장님하고 그러니까 같이 근무하시던 분들이죠. 네. 이 올라가신 두 분은 나이가 몇 살쯤 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73년 소띠생입니다. 두 분 다. 그러면 지금 46 정도 그렇죠. 원래. 예. 작년 11월 12일 날 올라갔죠. 네. 그 위에 뭐 좀 사람이 있을 만한 공간이 있어요? 75m 굴뚝. 이게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중에 하나인데 맞죠? 네. 그 사람이 좀 있을 만한 데가 있나요? 안 되죠. 꿀뚝 지름이 한 5m 넘으면 주위에 그 보수하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 점검할 수 있는 공간, 예. 폭이 한 지금 80cm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80cm 폭의 철제 난간 비슷한 게 이렇게 둘러져 있죠.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죠. 네. 지난 겨울부터. 네.
겨울 추위를 어떻게 났어요? 아무래도 뭐 의지라고 보죠. 저는. 아니 그래도 뭐 바람막이 이런 거라도 좀 천막 비슷하게 좀 만들어 놨나요? 그렇죠. 올라갈 때 비가림할 수 있는 천막, 비닐 뭐 이런 거는 올라가지고 갔습니다. 네. 침낭 뭐 이렇게 해서 네. 어떤 잠을 잘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네. 예전에 우리 차하우 지회장님께서 사실 408일 그 이제 정말 저희들이 슬픈 신기록이다. 세워서는 안 되는 신기록인데 그 전에 이미 모세했던 스타케미칼에서 집단적으로 선생님들을 해고하면서 노동자들을 농성 408일 하셨었잖아요. 근데 네. 그 농성 하실 때 저희랑 인터뷰도 하셨었고. 네, 맞습니다. 거기는 이 굴뚝이 아니라 그 스타케미칼 본사 건물에 있는 굴뚝이었죠. 네, 구미 예전에 한국압섬 그게 이제 스타플렉스가 인수해서 스타케미칼 개명한 공장 안에 있는 굴뚝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408일. 네. 거기도 그렇게 한 뭐 80cm 그런 정도의 공간 거기 계셨던 겁니까? 네, 대부분이 형태가 건축물 지을 때 구조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굴뚝에서는 농성을 못 해봤어요. 길거리 농성도 많이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그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자들께서 전광판 위에서 농성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CBS에서도 방송 나오고 그랬었는데 거기는 한번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는 것도 무섭고요. 그 위에 잠깐 있는데도 겁이 나더라고요. 아주 좁고 아래가 막 숭숭 뚫려 있고 바람 불고. 근데 그 전광판보다 굴뚝이 더 높고 더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차광호 지회장님 408일도 그래서 얼마나 절박했으면 저기까지 올라가셨겠냐 많은 국민들이 응원해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은 아직도 복지 못 하시는데 그분들이 또 한번 저기 평택에 쌍용자동차 공장에 한번 굴뚝이 올라간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때도 정말 멀리서 봐도 너무너무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까요? 청취자들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일부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너무나 절박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평범한 요구들이었다. 고용 안정, 그 다음에 뭐 노동자 활동 보장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복지 가격이 약속했으면 복지 시켜라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안 해서 벌어진 그 엄청난 비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목동의 열병합 발전소 굴뚝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 스타케미칼 본사가 목동에 있기 때문이죠. 네. CBS 건물 15층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1년 반을 계속 우리 파인텍 문제 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1인 시위부터 해서 집회도 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공장에 있는 파인텍 공장의 기계도 드러내버리고 공장이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버려서 공장이 없어진 상태라서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투쟁들을 아무리 해도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이것을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소수인 5명이 할 수 있는 거는 5명밖에 안 됩니까 지금? 네, 그래서 나머지 같이 일하던 노동자분들은 그럼 다 뿔뿔이 흩어지신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구미 스타케미칼 굴뚝에 있을 때 11명이 투쟁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합의해서 여기 파인텍 공장을 만들라고 삼성계가 왔었는데 여기는 8명이 왔습니다. 3명은 고향을 못 떠나고 가정사 때문에 그 구미에 남았었고 8명이 왔는데 10달 일하는 동안에 3명의 이 우리 동지들이 가정사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뭐 박봉이잖아요. 해봤자 130만 원, 137만 원 정도 제일 많이 받으면 한 달에. 네. 적게 받는 날은 최저임금도 안 되네요. 최저임금이 우리 지금 범위 확대가 또 달라져가 있는데 저희들이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단체 협약이 없으니까 시급 최저임금 플러스 그때 6,030원이었는데 1,000원을 플러스 1,000원을 해서 7,030원이 시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 5일 40시간 한 달 하면은 209시간 하면은 138만 원 정도. 그게 제일 많이 받는 달이었고 적은 날은 뭐 70만 원 받은 날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 앞에 5명밖에 안 되시면 2분이 지금 굴뚝에 올라가 계시면 나머지 3분이 밑에서 뭐 식사도 올려드리고 뭐 그거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참. 게다가 그 목동 열병합발전소 측에서는 사실 자기네들과 전혀 무관한 분들이 자기네 공공시설의 굴뚝 하나를 지금 무단 점거하고 있다. 소송을 내가지고 지금 퇴거 강제금이 하루 50만 원씩 부과가 된다면서요. 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이건 어떡합니까?
위에 있는 노동지 실제로 재산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이게 해결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쌓여만 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려올 수도 없는 거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뭐 법원에서 판결 받은 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받고 있는 형태이기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발전소는 뭐 저희도 어떻게 안타까울 때가 있죠. 이렇게 응원하는 입장에서. 근데 분명은 2014년도 5월 달에 우리 창항호 진영 올라갔을 때 이 스타플렉스 자본에서 408일 끌고 내려오셨을 때 복지 그다음에 그런 그 먹고는 살 수 있는 일자리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11명이 버티고 있었던 건데 그 사이에 계속 회사가 이분들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저희 파인텍 공장에 사실은 뭐 공장 기계도 막 빼면서 사실 자본의 그 여력이 없는 상태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고사 작전에 돌입한 겁니다. 사회적 약속과 국내에 대한 약속도 버리고 그러니까 11명 중에 6분은 살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5분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국민한테 알리려고 스타플렉스가 이 목동에 있으니까 가까운 데 이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저도 이제 굴뚝농성 100일째 왔었는데 요 CBS 부근에서 100일째 그 기자회견도 하시고 1인시도 하시더라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을 해주세요. 근데 아직도 왜 올라가시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긴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분명히 2015년도에 408일 동안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고통 속에서 고공농성 했을 때 내려왔을 때 약속했던 걸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동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또 오체 투지도 하셨죠. 네. 며칠 걸렸습니까? 4일 걸렸습니다. 20km 정도 됩니다. 먼저 그 굴뚝에 가 있는 홍기탁, 박준호 두 분하고 뭐 매일매일 통화하고 이야기를 나누시잖아요. 네. 또 의사분들도 한번 올라갔다 오신 적이 있고. 2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네. 건강은 어떻답니까?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도 통화로 해서 보면은 실제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를 명확하게 드러나요. 음성 속에서도.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목하고 허리에 지금 디스크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근육도 빠지고 있는 상태.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리고 뭐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장이 지금 좋지 않아서 약을 먹고 있는 형태. 뭐 지금 그렇게 안 좋은 조건, 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뭐 발굽혀기 하고 앉았다 섰다 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도 해도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 공간에서 그래도 운동도 하시는 또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농성하는 것이 사실 감옥이나 똑같은 겁니다. 감옥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곳이죠. 그리고 이 스타플렉스라는 자본이 책임지려 했던 고용 안정, 그다음에 적당한 일자리, 일감, 그래야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100만 원, 130만 원도 안 주면서 이 사람들 나가길 바랬던 거거든요. 고사시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얼마 전에 직접 올라갔습니다. 조영선 변호사님이. 그래서 이건 인권 침해 상황이다. 회사가 혹시 힘이 세고 자본력이 되는 회사가 이렇게 11명에서 5명으로 고사시켰고 그 나머지 5명도 지금 고사시켜버리려고 파인텍이라는 자회사를 만들고 공장까지 해놓고는 막상 가봤더니 우리 노동자분들 갔더니 일감도 없는 형편없는데 몰아놓은 거예요. 일종의 유배지 같은 곳으로. 원래 뭐 만들던 회사입니까? 한국합성은 폴리에스테르 원사로 만들었었고요. 그것을 하던 스타플렉스는 충북 음성에 플렉스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플렉스가 뭐죠? 광고용 이 원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인텍이 만들었던 것은 스타플렉스의 유사 업종인 천막. 일명 뭐 가빠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에 가면은 소나무 제천수에 걸려서 처리했는 녹색 덮개를 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서 그것을 재단하고 거기에서 포장해서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파인텍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 측은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막 이래니까 그게 싫어서 그게 미워서 자꾸 이렇게 고사시키는 작전인 거예요? 아니면 최초 싸움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공장을 일방적으로 가동을 멈춘 겁니다. 먹튀하려고 하는 것. 먹튀? 네. 한국합성 파산 당시가 2007년도에 파산되면서 이제 관제인이 확인이 법원에서 이제 선임이 되어서 나옵니다. 관제인이 가장 먼저 한 게 저희들이 이제 공장을 지켜서 보니까 어떤 한 20-30명이 와서 공장에 있는 모든 이제
기계든 아니면 땅이든 나무까지 실제로 다 가격을 매겨서 실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나온 금액이 한국합섬 그때 공장 87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김세권 장관은 김세권 사장은 399억에 그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조건들이 달렸었는데 그 조건들을 우리한테 이제 공개하지 않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일단 3선기를 해서 공장을 가동한다고 했는데 1년 8개월 9개월 만에 공장 문을 일방적으로 노동조합과 전혀 협의 없이 2013년 1월 2일 날 시무식 자리에서 공장 가동 중단을 선언하고 공장을 가동을 멈추고 거기에서 일했던 노동자들 일방적으로 공고사실 시켜버렸는. 그러니까 한국합섬이 어려워져서 부도가 나서 그것을 인수한 다음에 일을 잘하고 생산을 많이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서 그냥 챙기겠다. 네, 지금 그런 전략이었다. 저희들이 파인텍으로 온 것도 물론 408일 동안에 자기가 그 꿀뚝에 있을 때 그 공장을 이제 분양을 하고 안 그러면은 처분을 해야지만이 자기가 또 남는 거니까. 네네. 그것을 단지 일로 천안 아산에 있는 파인텍 공장을 만들어서 저희들 투쟁했던 사람들을 옮겨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여기는 유령 회사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밑에 구미 스타케미칼을 어떻게 하면은 이 자기가 먹고 튈 수 있는 다 팔기 위해서 다 팔기 위해서 어떤 우리를 구미 있는 게 아니라 충남 아산으로 파인텍 유령 회사를 옮겨놨던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한국합섬은 우리 국민들께서 청취자들께서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유명한 화학섬 회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합섬이 스타케미칼이 된 거고 스타케미칼이 이제 파인텍이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열심히 했던 노동자들만 지금 20대 때 입사했다가 어느덧 40대 중후반인데 뭐 일자리를 잃었거나 쫓겨났거나 고사당했거나 아니면 100만 원, 130만 원 받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굴뚝에 올라가서 약속과 그 자본의 책임을 다해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상황은 알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일면 이 회사에 대해서 저희도 공부를 좀 했죠. 근데 일면 방금 우리 차광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천막 옛날에 물론 제가 어릴 때 아까 갓바람 말라고 했었는데 실제 그래 많이 불렀죠. 뭐 다종당한 천막 제품들, 그다음에 광고지 그 제품들, 플렉스 이런 제품들. 이게 지금 화학산업이 전체적으로 뭐 섬유산업이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옛날에 유명했는데 사양사업이 갖고 일부 망한 데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수요도 있고 스타플렉스 정도의 회사면 분명히 지금 노동자분들 11명이었거든 당시에. 이분들의 적절한 일감도 분명히 줄 수 있었는데 사회적 책임도 다하기 싫고 사실 그때 408일 농성할 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요구가 아주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준 척 한 다음에 고사작전에 돌입해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법률적으로 무슨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서 어떻게 이길 그런 방법도 없는 겁니까? 저들이 스타케미칼 경영을 할 때에 노무사, 변호사를 기본 뒀습니다. 처음에 스타케미칼 가동할 때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자본이었죠. 그런데 저희들하고 1, 2년 채 안 되게 이제 노동조합 교섭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되게 빠르게 이제 진보 변화한 거죠. 노동자들이 정말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정당히 들어주면 다행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노동자들을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 탄압하지 안 당할 정도로는 하면서 대처하는 상태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안진걸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파인텍을 유령회사로 만들어서 옮겨주는 합의까지 써주는. 그래서 거기서 삼성계에서 사람 먹고 살아야 노동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는 실제로 그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저희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형태. 공장을 없애버리는 형태까지 취하고 있는 거죠. 뭐 그쪽에서는 아무튼 또 명분은 우리가 수주할 일감이 없다. 뭐 이런 식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들이 얼마나 영악하냐면 의지가 없는 거죠. 근데 의지가 없는데 그냥 일감이 없다. 그러니 월급 못 준다.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저들 지금 김세권 자본은 파인텍이라 하는 이 회사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인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으니 계속 굴뚝 위에 200일 넘게 계시고
안진걸 소장.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스타플렉스라고 하는 이제 모 회사가 있잖아요. 자본력도 되고 능력도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인텍으로 안 하고 처음부터 이쪽으로 고용승계라고 노동력 활동을 보장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408이나 되는 너무나 살인적인 어떤 농성 속에서 일종의 회사가 그래도 성의 있게 2016년도에 이제 내려오신 이후에 약속을 한 거거든요. 거기서 공장에 일감도 최대한 마련하고 뭐 그래도 노동자들이 먹고는 살 수 있게. 일종의 거짓 약속이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거짓 약속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408이나 농성도 했고 또 온 국민이 굉장히 당시는 그게 세계 최장 기록 농성이라 해가지고 언론 보도 아주 많았거든요. 국민들께서도 그 주장에 대해서 100% 공감 안 하신 분도 있었다 하더라도 한 노동자를 저렇게 오랫동안 고공농성을 시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회사가 최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했고 그 약속을 믿고 내려온 거고 그렇게 해서 파인텍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파인텍으로 거기를 일종 유배 보내놓고 문을 딱 닫으려고 마음을 속으로 먹은 거죠. 근데 책임 있는 만약에 약속이었다면 파인텍을 최대한 가동을 시켰거나 아니면 스타플렉스라는 그럼 좋다. 파인텍이 도저히 지금 경영 안 되는 상태면 원래대로 그 한국합센터 스타케미칼로 왔잖아요. 그것이 스타플렉스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고용해라. 그거죠. 스타플렉스가 직접 고용하고 이분들의 노동자 활동을 보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근데 자꾸 요구해도 지금 대꾸가 없잖아요. 방법이 뭐가 있냐고요.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갖는 수밖에 없다. 뭐 노동부가 나설 수 없나요? 인권위원회가 나설 수 없나요? 지금 그것은 인권위에도 와서 저희들하고 다 사항들을 같이 다 이야기 나누고 알고 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도 3자 면담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저는 우리 사회의 지금 사회적 환경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냐 하면은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면은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지금 우리 사회가 경쟁사회 아니면 돈이면 다 된다는 사회로 그래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다 자연으로 갑이 되는 사회에 이러한 우리 사회의 문화 풍토들이 결국은 노동자들이 약속받아서 그것 때문에 정말 노동자들 자본은 김신영은 사장은 약속 어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먹고 사는 일이 당장 없어지는 정부가 바뀌어도 그건 똑같더라. 이명박근혜 시절이나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200일 넘게 있는 거고 지금 전주시청 앞에 보면은 그 김재주 택시 지부장님이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 현재 지금 2개의 고공농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먹동 고공농성과 전주의 택시 노동자 김재주님의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바뀐 게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못 내려오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이나 노동부와 예전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도 해보려고 했는데 법적 강제가 없다 보니까 이 스타플렉스 김세건 회장이란 분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매우 소극적이고 회피를 한다는 거예요. 중재라든 이런 노력마저도.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지금으로서는 더 크게 목소리를 함께 내주셔야 되고 또 인권이나 노동부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압박도 하고 중재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래야죠. 또 예를 들면 청와대나 정부 차원에서도 중장기 민원 이렇게 좀 아주 어려운 사람 고통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줄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동을 좀 이렇게 혹시라도 왔다 갔다 하시게 되는 청취자분들 그 열병합발전소 굴뚝에 딱 보면 보입니다. 거기에 홍기탁, 박준호 두 분이 지금 200일 넘게 계속 계시다고 하는 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렸죠. 파인텍 지회장, 차광호 지회장,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매주 금요일은 키워드 오브 뉴스로 꾸며드리고 있죠. 자,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키워드 3개 골라왔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오늘은 사람 이름으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김동연으로 골랐습니다. 경제부총리? 그렇습니다. 예, 요즘 뭐 청와대랑 충돌한다, 뭐 패싱당한다, 뭐 그래서 고른 거죠? 그렇죠. 29일날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 이후에 김동연 부총리 얘기가 언론에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회의에서 최근에 확인된 소득 분배 악화의 과정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지 않느냐
맞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뭐 충돌설 이런 게 이제 계속 나왔었는데요. 예. 오늘 청와대는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는 김동연 부총리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누구 말이 맞는지 판가름이 된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최저임금하고 고용 사이에 일반적인 상관관계 이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다 결과가 다른 상황이고요. 특히 올해의 인상 효과에 대한 것은 더더욱 이제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는 일전에 국회에서 이 자기 주장의 근거를 직관과 경험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걸 두고 또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제부총리가 뭐 신이냐 이렇게 반론하기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는 김동연 부총리다라고 했지만 계속 그 논란은 이어지죠. 반복되고. 이 김동연 부총리 취임 초기부터 뭔가 경제부총리의 역할은 불분명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사실상 상전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보좌관, 경제수석, 뭐 일자리수석,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등 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김동연 패싱론 이것도 계속 언론의 단골 메뉴였다고 봐야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김동연 부총리가 지속적으로 이 프레임 안에서 곤란한 상황 속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뭐 무슨 얘기예요? 올해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호통을 쳤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린 바도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점에서 지금 너무 틀에 박힌 해법만 쓰고 있는 게 아니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 세간의 시선은 뭐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 이런 청와대 참모가 아니라 경제부총리한테 쏠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또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추경 편성이라는 건 결국 실무적으로는 기재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런 지적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또 경제부총리 얼굴 쳐다보는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혁신성장에서 아직 뚜렷한 비전과 성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좀 분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예. 혁신성장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이제 산업정책이고 지금 구도에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전담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이 김동연 부총리와 기재부가 문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것이죠. 일자리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혁신성장의 성과라는 거야말로 뭐 6개월 1년 안에 성과가 나는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시 얼마 전에 있었던 개각설 관련해서 김동연 부총리 교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총리가 개각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지방선거 이후에 소폭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폭이라는 건 결국 이제 뭐 부총리 이런 중요한 자리는 안 바꾼다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서 김동연 부총리가 뭐 교체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얘기하는 과정 중에 경제팀의 교체 문제 이것은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됐을 가능성 그것은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만약 검토한다면 대안이 있나요? 이게 경제부총리는 또 관료 출신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대개 이제 그 97년 이후에 뭐 경제부총리를 쭉 보면은 관료 출신이 아니었던 사람은 박근혜 정부에서 유일호 부총리만 유일했습니다. 네. KDI 연구원 출신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경제부총리를 교체해도 뭐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비판의 수위는 높아질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좀 관료 출신을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는 참고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낙마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런 표현도 썼잖아요. 그렇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관료 출신을 임명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지만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관료 출신 인사들의 힘이 세지는지 아니면 약해지는지 이 지방선거 이후의 개각의 중요 포인트이고 이걸 볼 수 있는 게 김동연이라는 키워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두 번째 키워드는? 특사로 골라봤습니다. 뭐 지금 김영철 미국에 가 있는 특사? 그렇죠. 지금 뭐 이게 북한 사람이 백악관에 가는 것은 18년 만이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2000년 10월 달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조명록 북한군 차수가 백악관에 방문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예. 당시에도 조명록 차수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윌리엄 커언 국방장관하고 회담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김정일 위원장의 친서를 또 전달하기도 했죠. 근데 그때 뭔가 결과가 나온 듯 했는데 끝은 좋지가 않았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뭐 상호 주권 인정 그리고 적대 관계 청산 이것을 핵심으로 하는 북미 공동 커뮤니케 이게 선언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답방까지 논의될 정도였는데 결국 모두 이제 무의로 돌아간 셈이었죠. 그게 18년 전이고 그때 이후에 이제 미국이 공화당으로 정권 교체됐고요. 그렇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도 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공화당이 재집권을 위해서 이른바 미국과의
북한과의 계약 이렇게 표현되는 좀 우클릭 전략을 노선으로 주요하게 내세웠고 이게 많이 이제 효력을 발휘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됐었고요. 또 이게 성공해서 아들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또 제네바 합의 파기됐고. 그렇죠. 이 기억하실 텐데 제네바 합의는 1994년에 미국의 북한의 핵동결의 대가로 경수로하고 중유를 제공하기로 한 그런 합의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후에 여러 가지 미국의 상황, 북한의 상황 때문에 제대로 이제 합의 이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고요. 특히 부시 행정부에서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면서 경수로 지원하고 중유 제공 조치에 대한 회의론이 계속 확산이 됐죠. 여기에 북한이 핵살찰 거부로 대응을 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는데 거기다가 2001년 9.11 테러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제네바 합의는 파기가 됐고 북한은 다시 핵 개발을 재개하는 악순환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됐었던 것이죠. 악의 축 기억나네요. 그렇죠. 근데 9.11 테러랑 북한은 직접 관련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선악 개념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 당시 부시 행정부의 또 특징이기도 했죠. 이라크, 이란, 북한을 테러를 지원하는 정권이다 이렇게 묶어서 뭐 악의 축이라고 표현했지만 나중에도 밝혀졌듯이 뭐 별로 인과관계가 없는 얘기였고요. 결국 미국은 선이고 이슬람이나 옛 공산권 국가는 악이다라는 세계관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18년 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과가 안 좋았던 얘기로 갔는데 이번에는 다르겠죠? 다를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좀 불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존재인데요. 당시에 국무부에서 부시 행정부의 이런 행보들을 좀 주도한 사람이죠. 더군다나 지금도 이런 세계관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 존 볼턴의 모습은 잘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마이크 폼피오 미국 국무장관이 앞에 나서고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매파이긴 한데 또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요. 자신의 업적을 좀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좀 다행인 이 상황인데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중간 선거와 재선을 위해서는 좀 확실한 성과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은 부시 행정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 좀 희망을 걸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다음 키워드는요? 단일화로 골라왔습니다. 어디 단일화 얘기입니까? 오늘은 일단 송파울 보궐선거 단일화 얘기 좀 화제였는데요.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가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에게 단일화 제안을 하려다가 지도부 만류로 이제 취소가 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특히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제명, 출당 이런 얘기까지 거론하면서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후보 등록 직전에 예비 후보를 사퇴하고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 선언한 바 있는 이동화 평택시장 예비 후보를 제명한 바도 있어서 상당히 위중한 어떤 논의들이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박종진 후보는 왜 그 손학규 전 대표랑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후보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도부 양해도 없이 왜 또 단일화 얘기를 꺼냈을까요? 지금 이 선거 구도를 보면은 인지도만 따졌을 때 박종진 후보보다는 그래도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가 좀 높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손학규 전 의원 전략공천이기 때문에 박종진 후보 인지도가 더 올라간 이런 아이러니한 사태가 좀 있었죠. 아하. 이런 상황 속에서 박종진 후보로서는 단일화 제안이라든지 이런 행보를 통해서 좀 더 인지도를 확보하고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좀 2등을 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다음 선거를 준비해보려는 이런 계획이었던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얕은 수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창원도 뭐 자유한국당 출신끼리 단일화 하려다가 무산됐죠.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조진래 후보하고 무소속 안상수 후보가 오늘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는데요. 안상수 후보 측 얘기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상대에게 제안을 했는데 조진래 후보가 거부했다 이런 얘기고요. 조진래 후보 측은 그게 아니라 안상수 후보 측이 사퇴를 계속 종용하면서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는 제안까지 해서 결렬이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뭐 당 지도부가 긍정적으로 단일화를 검토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일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자기 사람을 공천하는 바람에 안상수 시장이 탈당을 해서 지금 선거에 그렇죠. 소속으로 나왔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 지금 안 좋으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창원에 내려가서 단일화 중재를 쭉 해왔는데 이렇게 이제 결과가 되니까 좀 지도부로서도 곤란한 상황이 된 것이죠. 홍준표 대표도 곤란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여론조사 1등인데 이렇게 지면 결국 홍준표 대표 책임론 반드시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온 보도들을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후보 지원 유세를 가도 정작 후보들은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없는 현상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 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 당권 경쟁 그리고 보수 정치의 전반 이것의 어떤 향배를 볼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단일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사법부 이른바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3차 발표. 네. 요걸 오늘 좀 뭐 분석해 본다고요? 예. 뭐 조사 결과는 이미 방송에서 여러 번 네. 특히 이 방송에서 많이 나갔더라고요. 근데 사실 다른 언론에서는요.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닥 많이 보도한 편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크기와 중요성에 비하면은 예. 다른 언론 사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묻혀 있는 감이 있습니다. 아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사 결과를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긴급조치 구호와 관련해서 국가배상이 필요 없다는 판결, 그리고 갑을 오토텍 관련 재판에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통상임금을 지급 안 해도 된다는 판결 등 굉장히 국민의 생명과 명예, 생존이 연결되어 있는 판결을 대법원이 자신들이 바라는 그 상고법원 제도 등을 만들기 위해서 거래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그 의혹이 가장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혹이죠. 네네. 뭐 확실히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런데 법원 행정처에서 발견된 문서에는요.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서 언론과 접촉한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언론과 접촉? 예, 그 명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명단이라는 게 뭐예요? 주요 결과, 주요 파일 종합 410이라는 법원 행정처가 작성했다고 공개된 파일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10개의 파일명이에요. 410개의 문서 이름? 네, 문서 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조선일보라고 특정되어 있는 내용이 10건이나 있더라고요. 제목 중에 조선일보가 들어간 게? 네네. 근데 예. 조선일보 이외의 것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보니까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검토라는 제목이 있고요. 예. 뉴 미디어 활용 상고법원 홍보 방안, 신문 방송 홍보 2개, 가로 열고 종편, 지역지 플러스 2라는 또 제목도 있습니다. 어허. 뭔가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는 당최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그 410개의 문서 제목만 공개됐고 문서 내용은 아직 예, 내용은 공개가 안 된 겁니까? 네. 그런데 그 410개 중에 조선일보가 들어간 게 무려 10건이다. 예, 10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이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는 조선일보뿐이었고요. 그래요? 다만 썰전 주요 쟁점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썰전은 JTBC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이제 특정 언론사가 지목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예.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이것도 역시 의혹 수준입니다만 네. 그 법원 행정처가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관련해서 무슨 보도 협조를 했나? 뭐 네. 이렇게 추측이 되는 그런 건데 그렇죠. 제목밖에 없으니까 모르겠네요. 네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예. 저희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파일이 발견이 되면 늘 언론 보도로 확인해 보거든요. 아하. 그래서 특히 이 파일명에요. 날짜가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해당되는 날짜에 조선일보 보도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어허. 일단 2015년 2월 법원 행정처 문건 작성 날짜가 그 2월 이전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 날짜가요. 2015년 2월부터 조선일보 관련된 그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2월 이전의 보도는 어땠는지를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2월 이전에는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논조를 취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네. 2015년 1월 17일 정권형의 법과 사회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날 제목이 상고법원과 삼권 분립인데요. 예. 정권형 부장은 선출직이 아닌 대법원장이 다시 임명한 상고법원 판사가 최종심을 맡게 되면 국민 주권을 재위임하는 것이고 국민 주권의 원리는 희미해진다라면서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칼럼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명백한 반대네요. 네. 같은 날 보도된 독자권익보호위원회 1월 정례회의라는 기사도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도 대법원, 상고법원 편법 입법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내용을 네. 보도도 하고 중간 제목으로도 뽑아놓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분명히 상고법원 반대하는 내용이 제대로 실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까지. 네네. 그러다가 그런데 법원 행정처 문건에서 이제 2015년 2월 이후에는 조선일보의 상고법원을 다루는 조선일보의 논조가 변한 것이죠. 변했어요? 네, 저희가 보기엔 명백히 변했는데요. 예. 일단은 조선일보 기고란에 상고법원을 찬성하는 측 그 기고가 2건이 실렸습니다. 이건 이제 기사는 아니고 기고군요. 네, 기고인데요. 이게 법원 행정처 문건 내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파일명의 날짜와 그 메모와 굉장히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문건 제목이요. 150203.
조선일보 상고법원 기고문 해서요. 가로 열고 김땡땡 써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같은 날 150203에 조선일보 칼럼이라고 해서 이땡땡 스타일이라는 파일도 있습니다. 네. 이 두 개의 파일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시기에 찾아보니까요.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관련 기고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의 2015년 2월 6일 기고문입니다. 2월 6일? 네. 법원행정처 문건은 2월 3일이고. 예, 2월 3일이라고 써 있었죠. 아니, 저는 만약에 네. 기고문이 조선일보에 게재된 이후의 문건이면 네. 그럼 조선일보에 이런 문건이 기고됐습니다. 그걸 보고하는 것일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6일 날 기고인데 3일자 문건에 이미 기고라고 써 있었다. 네. 그런데 김땡땡이 쓰신 것과 이땡땡 스타일 두 가지가 지금 파일명에 있었는데 실제로 보도가 된 것은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기고문이었습니다. 그래요? 뒤에 있는 이땡땡 스타일이 제가 보기에는 게재된